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제5장 결산 처리를 공부할 차례죠. 자, 우리가 실무를 시작을 한 지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시간 수로는 우리가 6월 10일부터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 5, 20 우리가 4, 4, 16, 16시간 오늘 하나 더 오늘 1교시 지났으니까 17시간 만에 우리가 이 3일 패션의 메인 매출 전표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회사 등록해가지고 환경 설정, 거래처 등록, 업무용 소형차 등록, 계정과후 및 적요 등록, 전기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초기 2월, 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런 기초정보 관리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반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우리가 숙달을 했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내역관리 그리고 장부 이런 장부들 쭉 확인해 봤고요. 또 자금 관련된 장부까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회계는 뭐가 남았느냐? 결산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런 발생주의 회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결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일 패션의 결산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려면요, 결산을 준비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결산 회계 처리,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면 회계 처리가 결산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과 장부 마감을 제5장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 자, 231페이지 보시면은 결산의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이 1, 2, 3, 4, 5번은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한 번씩 쭉 요거를 진행을 해 봤었죠. 오늘은 이제 그 수동으로 했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결산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절차 한번 쭉 읽어 볼게요. 1. 기중에 기중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회계기간에 분계장에 회계 처리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우리가 그동안 시산표 별로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일계표, 월계표, 시산표. 일계표는 하루 거를 정리하는 거고 월계표는 한 달치, 시산표는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합계전액 시산표 몇 번은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2번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여기 있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3번 기말 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므로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전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수정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는 여러 가지 거를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회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기의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이게 이제 바로 장부, 아까 마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부 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이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는 방법을 회계의 순환 과정 때 여러분들 실습해 보셨죠?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어느 메뉴에서 마감을 하고 또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어느 메뉴에서 하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결산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플로 차트가 있는데요. 결산 사항을 준비한 다음에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요번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요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나머지는 손익계산서라든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우리가 손익대체분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손익대체분계,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손익대체분계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된다. 자, 밑에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은 결산정리 사항 중에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요 감가상각이. 그런데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이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자동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미리 입력을 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메인 매출연표 입력할 때 고정자산 등록 몇 가지를 했었죠. 거기에서 누락된 거 입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수행 과제가 있어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주식회사 3일 패션 고정자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시오라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에 교재를 진행해 오는 단계에서 차량 운반구의 요 승용 2461하고 7466은 우리가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걸 할 때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요 건물하고 에어컨하고 요 두 개만 등록하면 돼요. 차량 두 개하고 컴퓨터는 이미 등록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건물과 비품 요 두 개의 이 표를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박스에 가셔서 첫 번째 메뉴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3번 치시면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 3가지가 보이게 되는군요. 차량 운반구 2개하고 비품의 컴퓨터가 보이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 건물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계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계정 과목 명에서 건물 선택하시고 확인. 자산 코드는 1001 엔터. 자산에다가는 본사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엔터. 자, 취득 날짜 2023년 7월 1일입니다. 2023-0701. 자, 취득이 23년도이면은 전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초가액에다가 5천만원 입력해라 이거죠. 엔터 하시고 전기 7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6개월치 감가상각을 했겠죠. 거기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입력합니다. 1250 플러스. 그러면 장부금액인 밑에 3번에 나타날 겁니다. 다음에 9번에 여기 상각 방법 입력하겠습니다. 정액법이네요. 그 다음 10번에 내용 연수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연수 20이죠. 20년. 사용부서 본사 입력하겠는데요. 본사라는 것은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회사가 계상하는 상각비 250만원 산출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0만원 아니에요? 자, 아니신 분은 여기 취득 날짜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취득일이 틀리면 감가 상각비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네, 취득 날짜 잘 계산 입력하시고, 자, 요렇게 전부 입력했을 때 회사 계상 상각비 250만원 나와야 돼요. 네, 233페이지에 결과 1번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째 줄에 또 등록하겠습니다. 에어컨. 자, 에어컨은 개념과목 비품입니다. 자, 계정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비품 확인. 코드는 3001이네요. 3001. 자산은 에어컨. 자, 취득일 정확히 입력합니다. 2022 0725. 자, 이것도 이 단기에 취득한 게 아니므로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43만 2천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2번에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832000이라고 나와야 되고 있고요. 상각방법 정율법 10번에 내용연수 5년 입력하세요. 5 엔터. 사용부서가 본사라는 것은 경비구분을 800번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력했을 때 20번의 회사계상 상각비는 375232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375232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 누락된 거 2개를 우리가 추가로 입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행 2번을 해보도록 하죠.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계정과목별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한번 해보아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고정자산 등록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 항목에서 그냥 엔터. 구분에서도 그냥 엔터. 유형에서도 그냥 엔터 치면은 전체가 작성이 돼요. 자, 계정과목별이니까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별로 기초과액, 전개말 상각누계액, 전개말 장부금액, 오른쪽으로 쭉 가면 내용 연수, 더 스크롤 해가면 더 많은 정보를 쭉 볼 수 있는 그러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장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행 3번 해보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 12월 31일로 감가상각비를 조회하고요. 이것을 저장도 이건 해둬야 되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자동 결산할 때 이거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장까지 해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것은 고정자산 등록의 맨 끝에 있는 요 메뉴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결산일로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경비구문은 전체 엔터 치세요. 그러면 아까 고정자산 관리대장과 마찬가지로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이것은 양식은 좀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12월 결산일의 총 감가상각비는 668만8,965원인데 그것을 계정 과목별로 보면은 건물이 250만원, 차량 운반구는 363만 3,333원, 비품은 55만 5,632원,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여기 맨 밑에 있는 668만 8,96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상각 잔액, 요게 이제 장부금액이 되겠죠. 이 미상각 잔액은 여기 있는 기초가액에서 상각액을 뺀 나머지 장부금액을 미상각 잔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기능 모음을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해둡니다. 기능 모음에 기타에 보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마쳤고요. 그러면 234페이지의 수행 풀이 3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을 했죠. 저장.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화면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이게 지금 자동 결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상단에 있는 기능 모음을 눌러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 우리 해봤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자, 그러면 수동결산은 어떤 사항들을 수동결산해야 되느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는데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선 수동결산이냐.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이라고 그래요. 예, 일반 전표 여러분들 많이 입력해 봤잖아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입력한다 해서 수동결산이라고 해요. 결산 분계니까 날짜는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 이것이 수동결산 사항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7가지입니다만은 밑에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손익의 결산 정리.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것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발생시켜야 되고, 차기 것이 미리 입력된 게 있으면 내년으로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이연시키는 작업, 수동분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을 정리하는 것도 수동분계로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하는 작업도 수동분계에서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공부하셨죠?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것도 이론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수동분계사항이에요. 선납세금 정리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결산 때는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 여러분들 유동부채 공부할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개념 과목 공부했죠? 네,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결산 때 장기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상환해야 될 것을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대손충당금이 대손 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환입을 시켜야죠. 대손충당금의 환입도 수동분계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수동분계사항 크게 보면은 7가지인데 밑에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여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사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척척 이해가 가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지? 네. 우선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들어두시고, 네. 들어두시고, 이것이 중요하긴 해요. 이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산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나오는 많은 사례 중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하나. 그러면 하나 나오니까 이거 뭐 결산은 틀리면 하나만 틀리는 거니까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포기할 게 천지예요. 모르는 거 다 그냥 그냥 뭐 한 문제 포기하지.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 몰라도 실망하지 마셔라. 계속 뒤에 나온다 이거예요. 계속 나온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결산 정리분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나갔는데 뒤에 가서도 모르겠더라. 그러면 다시 요 페이지 230페이지에 와가지고 요 사례를 쭉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놨다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장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보태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사례만 설명을 하고 분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례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은행 예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자 수익을 기말에 결산할 때 3만 원을 계상해야겠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행의 예금의 이자는 보통 만기 때 원금하고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이자를. 그런데 왜 결산 때 이자 수익 3만 원을 예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라 이 말은 발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의 예상이라고 했죠. 이자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예상해라. 근데 미수 수익으로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이라는 건 아직 안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근데 안 받은 수익을 왜 굳이 결산 때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 받았으니까 수익 아직 아니니까 발생 안 시키면 쉬운데 왜 발생시켜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바로 발생주의 회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계의 전제 조건 중에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 발생주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받은 것만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당기 것이면 수익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건 무슨 예냐면은, 자, 만약에 은행에 정기예금을 5천만 원을 했는데요. 24년도에 몇 월 달에 했냐면 10월 1일 날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짜리예요. 1년짜리 정기예금. 그러면 내년 9월 30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9월 30일 날 5천만 원 원금도 찾고 또 12달 이자도 9월 30일 날 내년에 받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 때 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지났잖아요. 이게 3개월이 지났네요. 3개월치 이자를 요 5천만 원에 대한 약정 이자율이 있을 텐데 그걸 계산했더니 3만 원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 예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년 9월 말일에 만기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은 9월 말일에 받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분에 대한 수익을 당기에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 3만 원 발생시키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에 실제로 입금됐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하면 되지만 이거는 실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년 9월 말일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는 미수수익이 된다. 수익의 예상은 미수수익으로 자산 잡는 겁니다. 그 예제입니다. 자, 수익을 예상했다. 그러면 차변에 미수수익이 옵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가요? 대변은 이자수익 아니면 임대료 뭐 수익 계정 뭔가가 오는 거예요. 다음은 비용의 예상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용의 예상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보면 단기 결산시니까 12월 31일을 말하고요. 이번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기로 한다. 아까 사례는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예상한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자 비용, 차입금. 아까 예금을 차입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10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5천만 원. 1년 만기로. 그러면 내년 9월 30일에 5천만 원의 원금을 우리가 갚아야 되고 또 1년치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됩니다. 네, 같이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번 결산일까지 3개월 지났잖아요. 이 3개월 지난 거의 이자는 단기분 이자니까 이번 손익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자 비용 발생. 실제로 지급된 게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죠. 부채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려요. 이론 공부할 때 나왔던 개념 과목.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예상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예상하면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발생해요. 차변에 오는 것은 이자 비용이 올 수도 있고 임차료가 올 수도 있고 비용 계정 과목 무엇이든지 올 수 있겠죠. 다음은 세 번째 수익의 이연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익의 예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수익을 이연시킨다 이거예요. 이연시킨다는 건 뭐냐? 수익을 받았는데 단기에 받았는데 차기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았다 해서 선수수익이에요. 여기 사례를 보면은 자, 단기에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무슨 수익금이냐? 임대료 12만 원이 1년분이 들어왔는데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치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선불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입금한 7월 1일 날 이렇게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했어요. 현금주의죠. 그렇게 하면 차변에 현금 12만원, 대변에 임대료 12만원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결산일에 12월 31일 날 이걸 수정해 줘야 돼요. 왜냐? 6개월치는 내년도 겁니다. 이거 2025년도니까. 그러면 내년도 6개월치 6만 원이 되겠죠. 6만 원은 차기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취소시켜야 돼요. 임대료 수익을 차변에 기입하면 6만 원이 취소가 됩니다. 수익의 취소. 아까 대변에 기입할 때는 수익의 발생이었죠.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수익을 12월 30일에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가는 게 선수수익, 부채로 인식해요. 부채 증가. 그래서 수익을 이연할 때는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변에 취소시키는 수익 계정은 임대료가 올 수도 있고 이자 수익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뭐 선수수익도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부채 여러분들 선수금과 선수수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론 공부할 때 이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도 해보고 또 분계 연습 분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비용의 이연입니다. 아까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을 부채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자, 비용의 이연이라는 건 뭐냐? 단기에 비용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차기 것이 있을 때 비용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단기 지급시 7월 1일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분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7월 1일 날. 그럼 보험기간이 어떻게 돼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이 보험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는 6개월치가 됩니다. 이 6개월치가 2025년도 거죠. 그러면 결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7월 1일 날 보험료 12만원을 모두 비용으로 발생시켰으므로 6개월치는 비용이 아니니까 대변에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취소시킵니다. 6만원만. 비용 취소는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기입하면 돼요. 그러면서 차변에 자산으로 잡아요. 선급비용, 자산 증가. 이렇게 수동분계로 해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주르륵 설명드렸어요.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 과목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런 네 가지 개념 과목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개념 과목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 네 가지 개념 과목 결산 수동분계 때 문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에서도 잘 나오는 개념 과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이라는 이 네 개 개념 과목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에서 쓰는 개념 과목이고 결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과목입니다. 자, 다음은 소모품을 정리하는 결산분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모품 정리는 뭐냐? 한번 여기 설명을 쭉 여기까지 읽어 볼게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결산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모품의 단기 사용액만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결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사용한 자산을 자산으로 잡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모품을 7월 1일 날 10만원어치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이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 단기에는 7월 1일 날 한 번만 구입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일이 왔습니다. 자, 소모품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재고가 3만원어치 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왜 그러냐? 사용액이 7만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7월 1일 날 자산으로 전부 10만원을 잡아놨는데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봤더니 3만원어치 밖에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7만원 사용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12월 1일 날 차변에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가라 비용 발생. 그래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7만원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으로 잡은 것 중에서 자산 감소 7만원 감소시켜야죠. 이게 자산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대변의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의 정리는요. 한쪽은 소모품비, 한쪽은 소모품 하면 정리가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정리할 때 차변에 소모품 B가 나와야 되고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반대로 비용 처리한 회사는 차변에 소모품 잡아야 돼요. 다음 예제가 비용 처리한 회사입니다. 자,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보면은요. 역시 7월 1일 날이라고 합니다. 7월 1일 날 소모품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1년에 요거 한 번만 구입했다고 가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비용 처리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소모품비 10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산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소모품 창고에 가서 재고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재고가 3만원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미사용한 것은 자산이 돼야 되니까요. 대변의 소모품 B 자 10만원 비용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산 때 비용을 취소 3만원은 아직 사용 안 했고 내년에 사용할 거니까 단기의 비용에서는 취소시켜야죠. 이러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모품 정리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는 정리할 결산 때는 차변의 소모품 재고를 소모품으로 자산 잡는 것이고, 앞에서의 사례였던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던 회사는 결산 때는 차변의 사용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요 분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네. 소모품 정리에 대한 거였어요.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여러분이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저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은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차요. 예, 소모품 B는 비용, 소모품 하면 자산이에요. 예, 그걸 일단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왜 우리가 결산 때 이런 걸 하느냐? 실제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이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한 것만 단기에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유용한 정보가 되고, 그 유용한 정보가 우리가 제대로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료 제공이 되어야 회계의 그 자료가 품질이 우수한 질적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꼼꼼하게. 자, 그러면 수동분계 또 알아볼까요?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매도 가능 증권도 기말에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FAT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사례로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유가증권은 평가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절대 판매를 안 할 거니까, 중간에 매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취득한 유가증권이라고 한다면 기말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놔야죠.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자산을 고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여기에 이제 주식도 있고 또 채권도 있고 이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채권은 좀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 힘들죠. 주식은 잘 알잖아요. 주식은 많이 대중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매일매일 바뀝니다. 거래 가격. 그렇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그대로 기말에 표시해 놓으면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가 아닌 거예요.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정가치, 자산은 현재 가치로 표시해 놓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례. 이렇게 된 사례. 자, 이게 뭐냐? 공정가치가 시장 가격입니다. 장부보다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말에 이익이 난 것만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해가지고 영업의 수익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켜줘야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의 가격 오른 것만큼 자산 증가시키는 이런 분계를 결산 때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다.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매입한 금액이고, 공정가치라는 것은 기말에 시장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크다는 말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떨어진 가격만큼, 떨어진 금액만큼, 대변에는 자산 감소시켜줘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산 감소. 그래서 이건 비용 발생시키고 자산 감소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가능 증권을 잠깐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에 곧 처분할 거기 때문에 미실현, 이런 것들은 미실현 이익이죠. 이것을 우리는 미실현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미실현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발생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판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판다면. 근데 실제로 팔았습니까? 안 팔았어요. 예,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현된 건 아니에요. 실현되지 않은 것을 이익으로 보고 비용으로 보는 건 조금 위험한 거죠. 예,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발생시키느냐? 단기니까 금방 내일이라도 이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하루. 단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면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이나 비용이라고 안 하죠. 여러분 이론 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즉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단기 매매 증권과 같지가 않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즉 미실현 이익과 비용을 그냥 단기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반영을 해버리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에 반영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미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하는데 그 수익과 비용은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자본. 예.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여러분 자본이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나올 거고요. 여러분은 TAT 2급까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와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비교하는 문제 여러분이 FAT 1급에 안 나온다면 TAT 2급에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이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분계 기말에 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현금 과부족을 공부할 때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현금 과부족 결산 때 현금 과잉액을 정리할 때는 차비익으로 잡으면 돼. 대변의 차비익, 차변의 현금 과부족. 결산 때 정리하는 거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사례. 현금 부족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 현금 과부족으로 정리를 임시로 했어요. 그러면 결산 때도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잡손실 잡는 거예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잡손실 차변. 대변은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잉일 때는 자비익. 부족했을 때는 잡손실. 자, 결산 당일날 현금이 불일치해요? 그러면 바로 자비익, 잡손실 처리하면 돼요. 과잉이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익. 당일날, 결산 당일날 현금 부족이 발생했어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요 위에 거하고 뭐가 달라요? 위에 거는 정리할 때 현금 과부적으로 정리했죠. 하지만 당일날 불일치는 바로 현금 잡이익, 현금 잡손실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납세금의 정리. 자, 선납세금은 아마 이론 공부할 때 안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또 문제 만났을 때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도 없는데 설명만 한번 읽어두세요.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때는 그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거 아니면 세무서에다가 중간 법인세를 납부한 거 이런 것을 선납세금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 이거를 법인세로 어떻게 해요?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선납세금의 정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렇게 할 거예요.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선납세금의 정리라고 합니다. 다음 6번째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거는 여러분들 유동부채 공부할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결산일에 장기차입금 중에서요 상환일이 내년에 도래되는 것을 전부 이런 정리분개하는 거예요. 장기차입금 차변 부채 감소시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대변 부채 증가시켜줘요. 왜 부채를 감소시켰다가 또 증가시켜주느냐? 개정과목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장기차입금을 없애주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증가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뭐가 달라지죠? 재무제표에서 비유동부채 없어지고 유동부채로 바뀌는 거예요.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꿔주는 작업.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개다. 유동성 대체분개. 그리고 이제 수동분개의 마지막 사례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분개. 대손충당금의 설정 때 여러분들 이것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환입을 시키려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요 분개를 12월 31일자로 해주면 됩니다. 요 분개를. 자, 밑에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20만원인데 대손 설정률은 1%입니다. 이랬어요. 대손이 예상되는 게 1%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 20만원의 1%는 2,000원입니다. 이걸 금액으로 한 사람은 2,000원이에요. 20만원 곱하기 1% 하면 2,000원. 그런데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원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예상보다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대로 환입, 줄여준다. 이거예요. 환입, 줄여준다. 줄여주려면은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1,000원만큼. 요 3,000원과 2,000원의 차이, 요 차이 1,000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환입 차변.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0원, 대변이 대손충당금 환입입니다. 이런 분께 제가 대손충당금 분개 때 아마 설명을 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결산일이 부가가치세 정리도 하는 날이니까 부가가치세 정리분개도 이때 결산 수동분개 사항 때 같이 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정리분개.
앞 시간에 했던 거. 이것도 12월 31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39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가 있는데 수동결산 때 할 수 있는 분계들입니다. 네, 뭐 표가 빽빽해가지고 와, 뭐 그냥 처음에 보면 엄두가 안 나죠.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근데 여러분 이 분계가 중요하다. 중요하고 언젠가는 이걸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좀 잘 되어가지고 어떤 과제를 딱 주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돼요. 예.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동 결산을 또 설명드리고 분계 수행 과제까지 다음 시간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었다 하죠.